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논객 여러분은 지금의 직업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셨나요? 청운의 꿈을 품은 직업이 있었고 그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신 결과였나요? 아니면 그냥 대충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흘러온 현재인가요? 혹은 애초에 품었던 꿈과 실제로 선택하게 된 길이 달랐고 그걸 위해서 매번 애쓰고 노력하면서 성취해낸 건가요? 예나 지금이나 늘 인기 있는 직업이 일부 있는 반면 대개는 시대에 따라서 이른바 유망한 직종이 바뀌게 마련이고 그에 맞춰서 인기 있는 학과와 전공이 부상했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망 직종이나 인기 학과에 대한 판단 그리고 전망이 사실 그렇게 잘 맞는 것도 아니고 혹여 적중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역시 아니어서 소시적 품었던 꿈과 그 때문에 벌어졌던 경쟁이 사실 허탈해지는 경우도 많죠. 또 사회적 분위기가 묘하게 어느 한쪽으로 모이다 보면 그땐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유행도 없지 않습니다. 제 학창시절과 직업 선택 시기가 걸쳐있던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로 치자면 재미난 현상도 꽤 많았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과학 입국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아니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소설의 영향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이휘소 박사 같은 핵물리학자가 되겠다면서 물리학과를 선망했던 아주 똑똑한 제 주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과를 선택했다면 가고 싶었던 학과 그리고 갖고 싶었던 직업 중에 하나였죠. 또 나중에는 대히트 드라마 허준으로 인해서 한의학과의 인기가 수직 상승한 적도 있었죠. 마침 그때가 한의학 전문 대학원이 생긴 시기이기도 해서요. 전혀 다른 전공을 했었던 제 학생운동 선후배들이 사회 진출의 한 방법으로 다시 한의학을 선택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 전공인 언론학 역시 1980년대에서 90년대를 거치면서 부상했던 아주 인기 있는 학과였고 또 연관된 직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삼시라고 해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언론고시까지 덧붙여졌죠. 주요 신문사와 방송국에 들어가는 게 마치 고등고시에 합격하는 것처럼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각 대학에서는 고시반이라는 학생 지원 정책을 쓰곤 했는데요. 언론고시반 역시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공식적인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해당 직업을 갖는 졸업생이 많아지면 좋다는 의미였죠. 당시에는 신문방송학과라는 이름이었던 신생학과의 인기도 당연히 높아져서 입시 경쟁도 치열했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학과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디어 관련 직업 그 자체보다는 애초에 이 학문 분야가 흥미로워서 선택했던 일이지만 기자, PD 등 언론사와 방송사에 들어가길 열망했던 이들은 과거의 꿈과 현재의 직업 혹은 현재의 나를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초대석으로 진행되는 오늘 정준이의 논은 미디어 관련 직업의 전개 과정을 고스란히 집약한 한 인물과 그가 걸어왔던 지난 20, 30여 년간의 여정을 최근의 한국 사회의 모습에 비춰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정준이의 논 36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의 1980년대는 군사 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의 시기였고 이어진 1990년대는 그 민주화의 기반 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자유로움과 창의성을 키워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를 전후로 이른바 정보통신혁명이 벌어졌고요. 2010년을 거치면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려서 다시금 세상이 뒤집어졌죠. 2020년대 이후는 아마도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1970년대 박정희 군사 독재와 산업화를 거치던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나서 1980년대에 길거리의 최루탄 냄새를 맡으며 초중고를 다니고 1990년대에 대학에서 진보적 사회를 꿈꾸다가 한참 실제 사회에 진출할 무렵이었던 1997년에 IMF 경제위기 그리고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대사건을 경험하고 언론의 힘이 가장 강했던 때에는 언론사를 다니다가 정보통신혁명 바람이 불 때에 신생 IT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는 벼랑간 모든 걸 때려치우고 새로운 언론에 투신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물이 됐고요.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상적 공동체를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력이 겹치기도 하고 사상적 고민과 실천적 선택에서 꽤 중첩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대석은 마치 거울을 두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거울 속의 한 인간은 막상 매우 다른 이야기를 제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청년과 지금의 청년은 얼마나 같거나 다를까? 과거의 언론과 지금의 언론은 어떤 본질 위에서 어떻게 변화했을까? 정보통신혁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환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줄까? 그건 인간과 평등한 사회를 향한 희망에 가까울까? 아니면 불평등과 비인간이 더해지는 절망으로 기울어져 버릴까? 자칫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길고 더 변칙적인 시간을 요즘 유행하는 용어식으로 표현하면 젊은 노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에 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 언제나 처음 겪는 일일 수밖에 없다면 대비라는 것도 애초에 불가능할 테니 그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려 할까? 경제의 속살이라는 영상 칼럼으로 여러분에게도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었던 민중의 소리 전 기자이자 지금은 이완배 하모니라는 채널의 주인장 이완배 전 기자, 현 유튜버를 논객 여러분 앞에 초대해서 이런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초대석에 앉아주실 이완배 기자를 모십니다. 네, 이완배 기자, 저희 금요 초대석에 모셨는데요. 저하고 이제 토론은 같이 하셨었고, 네. 제가 운영하는 그 칼리지에서 강의는 같이 하셨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같이 하는 거는 또 처음입니다. 네. 네. 근데 인터뷰 자리에 잘 안, 그 모습을 보이신 적이 거의 없잖아요? 아니, 누가 저를 인터뷰를 물론 본인이 인터뷰를 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왜 인터뷰 자리에 잘 안 나가시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무도 인터뷰를 요청 안 했기 때문이고요. 네. 제가 그런 걸 고민해 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예. 처음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놀랐고 지금 떨려 죽겠는데 어떡하죠? 근데 이완배 기자님은 우리 뉴스공장 채널을 네.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정주의 논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꽤 익숙한 분이고 네. 상당히 좋아하는 또 분이기도 하세요. 물론 제가 다 그분들한테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막 되게 자주 얼굴을 서로 마주했던 경험이나 자리는 그렇게 없었을 거예요. 없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똑같은 취지의 이야기인데 제가 아주 작은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니까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고 하니 홍보 차원에서라도 여러 채널에 나가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큰 대형 채널이나 최욱님께서 하시는 그 매블쇼 같은 데 나가서 홍보를 하시지 왜 안 나가시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네. 그게 제가 고민을 하고 말고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닌 게 불러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안이 온 적이 없는데 제가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너무 웃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다른 곳에 얼굴을 많이 안 비추냐고 정준희 교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제 마음이 어떤지는 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였었어요. 네. 제가 이제 묻지도 않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네, 방금도 이제 저희 이완배 하모니 채널 이미지가 나갔는데 시작한 지 많이 되지는 않으셨지만 되게 저는 탄탄한 채널이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거기 감사합니다. 계신 분들의 그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해서. 근데 또 공동체성이 강하면 또 새로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사실 있긴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 규모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정도라고
믿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예. 예. 그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또 규모가 되게 중요해서 네. 너무 커지면 네.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렇죠. 예. 적당한 사이즈가 이제 중요하긴 한 건데 그게 뭐 이따가도 좀 얘기 나누겠지만 또 지역 소모임을 적극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네. 하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커지면 사실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합니다. 예. 그래서 공동체를 왜 만들려고 하시는지 좀 나중에 좀 얘기를 네. 나눠보고 역순으로 한번 가보죠. 네. 예, 그 이력 제가 아까 좀 네. 말씀드렸던 이력들이 있는데 최근까지는 이제 민중의 소리. 네. 에서 이제 기자로 계셨고 네. 경제전문 기자이자 동시에 이제 칼럼도 주로 이제 네. 쓰셨고요. 민중의 소리의 사실 대표 기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갸우뚱하십니다만 뭐 맞습니다. 제가 민중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민중의 소리를 한 10여 년 하셨던가요? 11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만두시게 된 뭐 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만 꿈이 더 커서였나요? 아니면은 뭐 그냥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냥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우발적으로 그만. 우발적으로. 네. 예. 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어서 뭐 쉽게 말하면 약간 싸우고 나왔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사이가 완전히 나빠진 건 아니고 네. 서로가 잘 되기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왔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어쨌든 이 황야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준비를 했다가 그 무렵에 교수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그 해시민 여러분들하고 한 3번 정도 만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변환점이었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떠들고 이런 모임이 아니고 제가 정준희 교수님만큼 잘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모임을 지향하고 이런 모임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시는 사례, 모범 사례가 눈앞에 보이니까 그게 제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좀 북적거리면서 여러 가지 모임도 만들고 그런 꿈을 사실은 민중의 소리를 그만두겠다고 결심한 다음에 갖게 됐습니다. 예, 예. 원래부터 생각은 있었지만 잊고 예. 지냈던 꿈을 교수님과 해시민 여러분들이 다 많이 예. 깨워주셨죠. 그렇죠. 네. 그걸 하려고 나오셨다기보다는 네. 어떻게 하다가 나오게 됐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원래 하고 맞습니다. 싶었던 네. 거였잖아 네. 라는 생각으로 일종의 이제 사회조직과 역할처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예, 막 옛날처럼 막 무슨 운동조직처럼 하는 네. 건 아니지만 네. 자신이 어떤 일종의 얼굴이 되고 간판도 되고 내 깃발도 세우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네. 열린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식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건데 애초에 민중의 소리에 가시게 된 이유는 뭐였었어요? 저희가 이제 진보적 사회 진출이라고 해서 학교를 네. 졸업할 때 과거에는 80년대에는 노동운동을 하러 가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정당, 진보정당이 막 만들어질 때는 진보정당 운동에 투신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농민운동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조금 시기가 지나서 90년대부터는 시민단체 가시는 분들도 있으셨었는데 저희 때는 90년대 중반부터 사회 곳곳에 진출을 해서 그곳에서 진보적인 헤게모니 싸움 이런 걸 잘 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기자를 선택을 하게 된 거였는데 그때 사실 제 개인적인 심정은 되게 미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후배들 중에 한 명은 참여연대 시민단체 그때 뭐 참여연대 월급이라는 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시기였었으니까요. 그렇게 진출을 하는 후배들도 있었고 근데 정작 그런 것 따위를 막 열심히 설명을 하던 저는 먹고 살겠다고 예, 메이저 언론사에 덜컥 합격을 했으니 그게 이상하게 인생에 무거운 짐같이 목구멍에 뭐가 하나 딱 걸린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뭐 어떻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였는데 우연히 제가 네이버 그만두고 바깥에서 작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민중의 소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경제 기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사실 민중의 소리가 저하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어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망설이다가 딱 1년만 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결심의 이유는 뭔가 내가 이게 목에 걸린 것 같은 죄 지은 것 같은 예, 마음의 빚을 한 1년만 하고 내 스스로 털어내자라는 예. 생각으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게 아마 이제 뭐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알듯 말듯 하실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학생운동에 이제 투신을 하셨다가 보통의 학생운동 8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 학생운동은 그 이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최전선에 서서 그렇죠. 노동운동도 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쯤에 좀 사회가 민주화 분위기도 좀 있고 그러면 애매해지면서 우리 그러기보다는 다양한 직업 세계 속으로 들어가자. 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신 게 이제 언론사였던 거잖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간 게 언론사인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행복했고 언론사를 가도 진보적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해주시는 선후배들이 있었던 게 너무 행복했고 냉정히 말하면 좀 용기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네, 더 가난하고 더 진보적으로 살 만한 용기가 없었는데 야, 너 신문기자 같은 거 해도 충분히 진보적으로 살 수 있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싸 이제 너무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고 중산층으로는 살고 싶고 그 선택이 뭔가 제 목에 이렇게 걸린 것처럼 항상 마음에 빚 같은 걸로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민중예술이 월급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1년 지내면 충분히 가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제가 한 1년만 있어도 뭐 마음의 빚 충분히 털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를 어쨌든 선택했던 이력이 있는 거고 메이저 언론사 동아일보 뭐 되게 좋은 언론사니까 월급도 많이 주던 데고 그래도 비교적. 근데 여기에 이 이력으로 사실 민중의 소리는 언론사라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예전에 내가 빚진 운동 그렇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언론 운동과 같은.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 빚을 좀 풀어주고 싶었던 것도 좀 있었다. 왜냐면 어려운 언론사니까 아무래도 작고 영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겹쳐진 건데 남은 빚과 내가 어쨌든 사회 진출을 하면서 얻었던 어떤 이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동아일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뭐 제가 굳이 막 묻지는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메이저 언론사 중에 그래도 갈만한 언론사가 여기서 갈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상해지진 않을 것 같은 언론사가 몇 개뿐이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역순으로 가자고 뭐 네이버 얘기도 하실 것 같고 동아일보 얘기도 하실 것 같고 퇴사 얘기도 하실 것 같고 그런데 그 처음에 작가님들께서 질문지 주셨을 때도 그렇고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제가 되게 당황스러운 게 너무 기대 수준에 못 맞는 낮은 수준의 저열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동아일보를 선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아까 그 오프닝 때도 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언론 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스터디들이 있었고 그 스터디는 어디든지 합격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언론사가 경쟁률이 한 800대 1에서 1000대 1 정도 됐으니까요. 그래서 동아일보를 목표로 간 것도 아니었고 한겨레 신문을 목표로 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모든 언론사에다 입사 원서를 내보고 되면은 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딱 한 군데 입사 원서를 못 낸 건 그 당시에 ITV라고 새로 생긴 지금 OBS의 전신이죠. 경인방송, 인천방송이라고 처음 개국을 했던 그 방송국의 기자를 뽑을 때 제가 거기만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원을 못한 이유는 비겁하게 그 학점란을 한 칸이 아니고 8칸으로 나눠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써요? 한 학기별로. 근데 제가 그 학기를 다 쓰면 13학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8학기를 제가 칸을 늘려서 우측으로 이렇게 4개를 더 늘렸더니 그래도 12학기밖에 안 돼서 학점을 다 기록 못해서 못 넣은 언론사가 하나 있었고 그 외에는 다 넣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동아일보에서 된 거고요. 국민일보 쳐서 떨어졌었고요. 중앙일보 쳐서 떨어졌었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를 간 이유가 그나마 그 시절에 동아일보가 나쁘지 않은 신문이어서 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걸린 지. 다 쳤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된 거죠. 뭐 사실 뭐 그런 분위기였죠. 솔직히 뭐 특별히 특정 언론사가 더 낫다 못하다라기보다는 언론 집단 안에 어쨌든 들어가고 싶은데 방송사든 신문사든 간에 그 중에 먼저 붙여준 데 가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굳이 뭐 선택하고 있을 여유도 없었던 그런 상태니까요. 경쟁률도 워낙 심할 때였고. 근데 그 네이버라고 하는 직장이 이게 참 제 주변에서도 동아일보도 가셨던 분들이나 그 시기에 딱 비슷하게 이동하셨던 분들이 꽤 되거든요. 많이 갔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신문사의 분위기에서 원래 이제 방송사의 분위기로 이제 일부 넘어가다가 아예 그냥 새로운 종류의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성 미디어에 있던 분들이 던지고 이렇게 옮겨오신 분들이 꽤 돼요. 물론 영입한 케이스도 많았지만
예, 영입 케이스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계속 제가 당황스러운 건데 네. 멋있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종이신문에서 새로운 뉴미디어, 새로운 포털, 새로운 플랫폼의 꿈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옮겼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동아일보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너무 급작스럽게 제가 퇴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이버에 가기로 하고 그만둔 게 아니고요. 회사를 동아일보에서 뭐 쫓겨나듯이 그렇게 그만둔 다음에 그 당시에 네이버 대표가 지금 최희영 장관, 예, 그 연합뉴스 네, 출신이셨죠. 그리고 그 시기에 네이버가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많이 뽑았습니다. 예, 그냥 기자들도 되게 많이 뽑았었고요. 그래서 원서를 냈는데 별로 검증도 안 하고 그래요 출근하세요. 예, 뭐 이렇게 돼서 제가 출근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회사가 제 인생에 한 번도 계획이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대신 들어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굉장히 새로운 문화도 많이 배웠고. 예, 뭘 배우셨어요? 우선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다녔던 게 굉장히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고 쌍욕이 난무하고 예, 이런 조직에서 밝고 수평적인 문화가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지금 네이버는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는 것 같고요. 당시 네이버가 가지고 있었던 밝고 수평적인 문화가 얼마나 훨씬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가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요. 종이신문이 쇠락하는 시기가 정말 멀지 않았다는 것도 거기서 예. 알게 됐고요. 그때 금융서비스 팀장 할 때 지금 네이버하고는 UI가 굉장히 다른데 PC에서 주로 네이버를 볼 때였으니까요. 우측 상단에 아주 조그만한 그 메일 자기 이메일 밑에 한 줄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금융서비스 팀에서 컨텐츠를 딱 한 줄로 거는 겁니다. 예. 그 한 줄을 걸면 페이지 뷰가 200만씩 나왔었을 아하,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예. 이제는 종이신문의 시대가 아니구나 예. 이런 위력도 느꼈고 많이 배우고 나왔습니다. 예. 뭐 네이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나온지는 사실 이제 별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이런 이력을 이제 얘기한 게 이게 우리 시대의 변화상하고 되게 좀 그냥 뚝뚝 맞아 떨어져요. 예. 흔히 말하는 학생운동의 시기 또는 민주화운동의 시기를 거쳐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냥 진보적인 형태의 어떤 삶을 가능하게 만들려는 그런 미디어 계통이 됐건 학문 계통이 됐건 이런 데 전문직 계통에 진출을 하고 그러다가 사회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것과는 좀 다른 종류의 일들을 이제 또 옮겨가서 하게 되다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그냥 뭐 이런 데 다시 모이고 있는 느낌 같은 게 좀 들긴 하네요. 이게 한국 사회 변화를 그냥 잘 보여주는 커리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이게 의지로 선택해보다는 그냥 잘 흘러왔다. 네, 흘러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아예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애초에 이제 지금의 경제학부,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제형 경제학과 또 별도로 있었던 대에서 이제 선택해서 공부하셨잖아요. 이거 왜 선택했는지 묻진 않을게요. 뻔한 것 너무 같아요. 뻔한데 너무 재밌. 그냥 뭐 그 중에 제일 괜찮나 그런 분야에서 또 어떻게 성적 맞추고 하다 보니 성적 맞추고 재수해서 교수님은 재수 안 하셔서 모르는데 재수하면 성적 맞춰서 가요. 예. 근데 원래 그 저희가 학교 다닐 때가 딱 그렇지만. 전공하고 무관하게 살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애초에 또 저희 때는 이제 먼저 선지원 후시험제니까 원하는 전공 딱 선택해서 죽어라고 경쟁해서 들어가 놓고 막상 사는 건 그렇죠. 전공하고 무관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언제 또 그런 시기가 있었을까 싶은데. 그래서 뭐 서로 또 알게 된 계기도 이제 그런 거였고. 교수님께서는 그 미디어 관련한 공부를 학부 때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학부 때 경제학을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4학기까지 했고 수업을 거의 안 들어갔었습니다. 저보다 또 안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12학기나 14학기 저는 그래도 9학기 다녔습니다.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아니, 이런 걸로 우월을 하는 성격은 아니시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다녔는지는 그 당시 다녔던 분들은 아시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학부에 머물러서 뭐라도 이제 조직하고 해보려고 또 했던 것도 좀 있었고 저처럼 불성실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막 그때는 이제 사실 일반 사회과학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때 사회과학이 또 지금 학문 사회과학도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 변혁을 위한 공부였잖아요. 사회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은
적들을 무찌르고 네. 예,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냐 뭐 이런 식의 공부들에 이제 주로 가까운 거였는데 네. 다행히 그래도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영역 안에 걸쳐 있으니까 네. 전공하고 아예 무관하지는 않았던 거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자 생활을 하신 건 결국 경제, 네. 내가 선택했던 전공과 유사한 일들을 결국 하시게 된 거예요. 네. 네. 그거는 본인이 원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시켜서였습니까? 아, 그것도 이제 제가 원한 건데, 이게 너무 멋없는 대답이 이어져가지고. 제가 동아일보에서 예. 저희 또래에서는 사회부 경찰 기자, 이게 일본말 써서 그런데 그 시절에 쓰는 말로는 사스마리라고 불렸던 네. 그 경찰 기자를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쳐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 코스고 출세를 하려면 그걸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 기수 때부터 이상하게 다 그걸 피하는 시기가 됐어요. 네. 아마 변화의 시기였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다 사회부를 자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회부를 썼다가 동기들은 다 다른 부서로 튀고 네. 그래서 제가 사회부에 남아서 이상하게 경찰 기자를 무려 5년이나 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네. 그 사실 사회부라는 게 그런 거죠. 사건 사고 취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경찰에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건 사고 취재라는 게 험악하죠. 네. 예를 들면 뭐 린다김 집 앞에서 3일 동안 이렇게 담요 쓰고 예, 예. 뭐 이런 거 린다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이런 걸 하는 거여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가고 싶은데 안 내보내주더라고요. 잘해서 안 내보내주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여기를 오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정 안 돼서 막 이렇게까지 버텼습니다. 다음 인사 때 저 안 내보내주시면 예, 차량과에 가서 운전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예. 버틴 적이 있어서 너무 예. 힘들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어디를 갈 건데라고 물어보면 제가 문화부를 간다고 하겠습니까? 국제부를 간다고 하겠습니까? 영어도 못하고 문화는 아는 게 없는데 전공이 경제학이니까 경제부 가겠습니다. 그래서 설득력을 얻어서 경제부로 왔는데 그때부터 증권기자를 하게 됐고 그 여의도의 증권거래소를 가보면 아침마다 보고서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근데 이거 읽는 게 저는 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예. 그때부터 좀 경제의 재미를 예. 들려서 예. 예, 대학교 때는 전혀 안 했던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 사실 사회부 취재 경력을 갖는 게 원래 기성 언론은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 이른바 사건 사고 위주로 원래 저널리즘은 굴러가게 돼 있고. 네. 그거를 치열한 취재 경력을 좀 가져야 그 다음에 어디에 갖다 놔도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끄집어내 가지고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쨌든 전공하고 연관된 경제부를 하게 된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사실 보면 그 뒤로 그 기자님이 생산하신 그런 식의 내용들을 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또 일반 경제 기자가 흔히 하는 방식은 아니었었어요. 아니었죠. 네. 그 뭐 좀 더 경제 이론하고 가까운 내용도 많이 좀 다루시기도 하고 네. 많이 공부된 어떤 경제 기자다 이런 느낌을 이제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공부해 가면서 다시 하신 겁니까? 아니 뭐 공부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공부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기는 했었습니다. 네. 운동경제학이나 게임 이론 같이 그 우리나라 주류 경제학에서 그 당시만 해도 잘 다루지 않았던 지금 그 경북대학교에 계시는 최정규 교수님 같은 네, 분은 뭐 제 감히 평가를 드리기가 너무 좀 민망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분이시고 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노벨 경제상이 나오면 아마 그 부분이실 거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높은 수준에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이쪽의 주류에서는 그런 분들을 아직도 학문적으로는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늘 자기들이 하고 있는 학문 분야만 네. 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경제학 내부에서도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공고함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미 그 공부를 대학교 때 엄청 못한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을 네, 해봤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고 그래서 심리학과 결부된 행동경제학이나 뭐 게임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결합된 학문들, 뭐 진화 심리학과 이런 것들과 결합된 경제학들을 쳐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네. 공부를 뭐 어마어마하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기자로서 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최근 얘기하고 연결시켜 보면 제가 어제 이제 논에서 다룬 게 이제 주가 조작 선행 매매에 참여했던 기자들 얘기거든요. 네. 사실 아름아름 옛날부터 그런 일들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리가 또 제대로 또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사실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유혹이란 말이에요. 네. 경제 분야에서 먼저 정보를 얻는 사람은 네. 당연히 이득을 얻기가 굉장히 네. 좋은 건데, 특히나 경제라고 하는 게 그런 영역인데, 네. 스스로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작심을 하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곳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매체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주가 조작을 할 때는 어떤 매체에서도 조금만 띄워주면 그게 그렇죠. 확 퍼져서 할 수 있는 거고, 예. 심지어 그게 동아일보다라는 권위가 좀 있는 매체에서 조금만 도와줬으면 상당히 임발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런 류의 뭐 주가 조작에 참여했던 기자들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류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의도 바닥에 가보면. 예. 그런데 내가 막 그런 기운을 좀 풍겨야 됩니다. 나한테 접근해 주세요. 내가 충분히 이렇게 해드리고 그렇죠. 뿜빠이를 할 수 있는 게 풍기지 않으면 냄새가 좀 나야죠. 예, 냄새가 나야 됩니다. 왜냐면 예. 아무나 못 끌어들이거든요. 예. 이게 워낙 단단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적당히 나눠먹기 좋게 나쁜 놈들이라는 이 인상을 풍겨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실제로 나쁜 놈이건 좋은 놈이건 이걸 떠나서 그 풍기는 인상이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예, 한편으로 네. 끌어들이기엔 좀 이렇게 애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신문 기자가 된 다음에 촌지 같은 제안이 들어오면 멋있게 거절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예. 왜 이러시냐.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기자에게 어디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꿈인데 안 주더라고요. 예. 딱 한 번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 그 어디였었냐면 대한전선. 예, 그 옛날에. 예, 그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전선 만드는 회사니까 홍보라는 게 제대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 소비자들하고 아예 접점이 없는 회사인데, 근데 제가 증권 기자하면서 그 CEO들을 주주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연결하는 그 CEO가 투자자에게라는 코너가 있어서 대한전선이 그때 뭐 주주 정책이 나쁘지 않았고 애널리스트가 추천을 해줬고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팀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기자가? 왜 대한전선을? 그러더니 이렇게 CEO한테 물어봤더니 야, 뭐 동아일보 기자가 온다면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예, 이래서 그 CEO를 만났습니다. 예. 그 대한전선은 회사에 간판도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아예 소비자들과 접점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데 이게 제 첫 촌지 제안이었습니다. 홍보 담당 팀장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니 어쩔 줄을 몰라.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도대체 어떻게 경험이 없으니까 예. 보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기자님 혹시 멀리서 오셨는데 거맙이라도 조금 드릴까요? 이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첫 촌지 제안이 거맙이라는 싸구려 표현으로. 그래서 저는 멀리 오지도 않았어요. 광화문에서 명동까지 10분 만에 너무 멋있게 거절하고 싶었는데 아니 그냥 됐습니다 하고 예. 이상하게 저한테는 촌지 같은 걸 잘 안 주더라고요. 예. 그 꽤 오래된 일이죠. 네, 예. 오래된 일이죠. 예. 2000년, 2000년. 뭐 공소시효 같은 건 하지나. 아니 안 받았다니까요. 안 받았습니다. 거기 관련된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네. 그러니까 멋있게 거절하고 싶었는데 잘 안 들어온 이유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이제 다 이게 우리는 초록은 동생이야. 이게 요 분야 안으로 끌려올 사람이야. 네. 라는 사람한테 던지는 떡밥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풍겨야 그런 떡밥이 그렇죠.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주가 그런 조작이나 기자들도 이런 많이 것들도 다 이제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욕망도 있고 그럼요. 일부라도 발을 담글 가능성이 있는 기색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제안이다. 그리고 그런 기색을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의 직업적인 딜레마가 뭐냐면 그 정도 이제 그 이름이 좀 나 있는 언론사 기자가 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제가 증권사를 출입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만 먹으면 대신증권 사장님 한번 보고 싶어요 하고 홍보팀에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연결이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뭐 CEO들, 높은 사람들 만나자고 그러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면 거기서 저를 보고 어떻게 얘기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식사라도 함께 하러 가실까요? 거의 동등하거나 윗사람처럼 막 예. 이렇게 잘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 뽕이 잘못 찹니다. 자기가 되게 예. 높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월급 받는 건 절대로 그런 상류층 사람들과 비등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김영란법이 없었을 때는 그 기자들 다 골프 칠 때였으니 매일같이 골프 치러 다니면 돈 많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 고위 공무원들이 이렇게 치는데 정작 집에 들어오면은 빚 있고 월세 뭐 이렇게 예. 되면 이 괴리감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고요. 많은 기자들이 여기서 주제 파악을 못하고 1위로 넘어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예. 촌지를 당기기 시작하거나 말씀하셨던 뭐 범죄에 가담을 한다거나요. 예. 뭐 눈이 이제 한껏 높아져요. 한껏 높아요. 이제 취향도 높아지고 와인도 네. 먹고 네, 저 그렇죠. 좋은 데서 네. 밥도 먹고 네. 이제 이러니까 네. 나도 꽤 괜찮은 사람 네. 같아. 네. 근데 왜 내 월급을 냈지? 그러니까요. 예. 이 갭을 메우려면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그냥 주는 걸 받거나 네.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 지위를 개입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돼. 네. 안 그럼 바보지 뭐.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특히나 예전에는 힘이 셌으니까 더더욱 그랬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 정도의 위력 위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럼요. 예,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기자들의 부류가 사회부에 있을 때는 좀 다른데 뭐 사회부에 있을 때도 이제 경찰청쯤 출입을 해보면 좀 웃겨지기는 해요. 예. 예. 경찰청 고위 간부들하고 많이 접하니까 자기가 좀 높은 사람이 된 것 같기는 하지만 검찰 출입 기자와 다르게 경찰 그서 일선을 두는 기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제가 경제부에 한 5년 있어 보니까 제가 뽕에 쳐서 예. 내가 사회 상류층, 최상류층으로 보일 것 같다라고 뽕차기가 너무 쉬운 직업이더라고요. 예. 현실과 괴리감 듣고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모든 기자들이나 모든 언론사를 싸잡아 욕하지 마라라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사실 얘기를 하시고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저도 뭐 좋은 의지를 가지고 그런 예를 들면 이완배 기자님 그러듯이 촌지 같은 것도 거절하고 또는 안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받고 사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구조 자체는 이렇게 유혹에 되게 쉽게 노출이 되는 구조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있거든요. 네. 일부 우리가 흔히 저널리즘 윤리를 만드는 이유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엄청나게 도덕적이어야만 가능하다기보다는 안 그러면은 직업 세계가 무너지니까. 그럼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윤리라는 말조차도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뭐 되게 어색한 일이 된 상태랄까? 뭐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그 촌지도 받고 골프도 공짜로 치고 뭐 룸사롱 같은 데 가서 술 처먹고 등등등 온갖 상류층 이런 걸 누리는 형식으로 윤리가 많이 무너졌다면 요즘은 매체들도 많아지고 매체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윤리가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내 기사를 엿바꿔 먹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광고를 따내는.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 중에 그런 매체들 많아요. 가끔 가다 보면 전혀 안 긁어야 될 것 같은데 재벌들을 묘하게 긁는 기사를 하나 딱 낼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건드리는 거. 건드리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내려버립니다. 아하. 나 여기 있어요. 우리 좀 봐주세요. 그럼 귀신같이 알고 전화를 합니다. 거기서요. 전화를 해서 아이고 뭐 그동안 적조했습니다 하고 몇 마디 전화 딱 하고 뭐 몇백이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으로 기사를 내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기자 생활을 그런 메이저 언론 기자 생활을 이제 떠난 지가 오래돼서 요즘은 기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취재원과의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생태계를 보면 광고주와의 관계에서 언론 윤리는 박살이 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교수님께서 아마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뭐 사실 뭐 이 기자님은 이제 저희 이쪽 미디어 전공을 하시다가 이제 가신 건 아니니까. 근데 보통 이제 고시 준비하면서 언론고시 준비하면서 가셔서 현장에서 배우잖아요. 보통 이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제 어쨌든 언론학 교육이 저널리즘 교육을 충실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해 왔고 지난 20년간 저도 이제 그 일환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좋은 학생들을 키워요. 그 친구들이 비교적 그래도 다른 어떤 학생들보다 좀 더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고 사회 정의에 대한 관념도 되게 강하고 뭔가 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언론사에 들어가서 몇 년 지나서 얼굴을 보면 그때 그 얼굴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잘못 가르친 거냐 아니면 저기가 이상한 거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동아일보도 제가 입사했을 때 선배들 보면 전과자들 되게 많았고요. 학생운동 하다가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동아일보에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켜보면 특별한, 특히 이제 후배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만 3년을 못 넘깁니다. 3년. 그러니까 좀 유식한 말로
의식이 주권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예, 이 환경에 물들어 가버립니다. 예. 제가 그 이름은 안 밝히고 이 회사에 저하고 교수님하고 있었던 같은 의견 그룹의 후배가 한 명이 또 예, 예. 같이 학생 운동을 예, 했었던 예. 저는 몰랐는데 저랑 같은 의견 그룹의 후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접근을 해서 그때는 저희가 동아일보에서 언더서클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였거든요. 끌어들였더니 너무 흔쾌히 예.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언론사에 진출한 이유죠. 하고 굉장히 열심히 같이 잘 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사에서 우리가 같이 뭔가를 도모해 보자. 예, 그게 우리의 목표였고 뭐 이념, 신념 비슷한 예, 거였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제가 2007년에 회사를 나왔는데 한 2년 있다 들어보니까 엄청난 회사의 충성파가 돼서 예. 급속도로 출세를 나중에 출세도 엄청나게 했어요. 예. 여기서 출세라는 거 부장되고 국장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예, 그래서 한 번은 전화를 해서 되게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아유, 그래 뭐 내가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내가 책임지지 못한 일을 네가 먹고 살겠다고 그러는데 어쩌겠냐. 그러고 냅뒀습니다만 마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변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면. 예. 절대로 교수님께서 잘못 가르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때만 해도 얼마나 진보적인 사람들이 97년 그때 언론고시 준비하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 뭐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다 먹고 살려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흔히 출세라는 표현은 참 옛날부터 많이 쓰던 네. 표현인데 사실 뭐 언론고시라는 것도 출세의 일환으로 네.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출세라고 하는 게 말뜻 자체는 세상에 나간다는 거지만 네, 그렇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좋은 직위를 얻고 좋은 권력을 얻고 돈도 이왕이면 얻고 이제 이러려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욕망들이 있겠죠. 언론이 바로 그 창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은 다시 구조적으로 좀 있었던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왜 출세라는 게 크게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부에서의 승진이고 이른바 그리고 이제 아니면 그 내부가 아닌 바깥에서 뭔가 큰 권력을 얻으려고 어딘가로 진출하는 것 그걸 위한 사다리로 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언론사에 동시에 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른바 권력으로 진출한 기자들의 이야기는 많이 논문도 나왔고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기자라는 직업이 가지는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 승진에 이렇게까지 목맬까? 그냥 내가 잘나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라면서요. 네, 아니더라고요. 저는 왜 그렇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다녔던 신문사 예를 들면 동아일보 경제부장이다 하면 밖에서 보기엔 아 그래요? 네, 그러시군요잖아요. 그 안에서는 경제부장 되는 게 인생의 모든 목표인 사람이 줄줄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예. 우리 그냥 멋있게 기자 생활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을 때 싸우고 이렇게 살아야죠. 야, 이제 그 선배가 경제부장을 앞두고 있는데 경제부 차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 선배는 조금 빼줘야 되지 않겠냐? 그거 되는 게 뭔데?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빼준다는 게 이제 너무 험한 일 시키지 마라. 험한 일을 이제 좀 빼달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걸 제가 한 5년 차쯤 돼서 아니까 뭐라고 강조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제가 역사에 지은 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 의외로 정치권에 진출한 많은 기자들 중에 정치권에 진출하겠다. 그 작심을 한 기자들이 제가 본 바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기자들은 신문사에서 출세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원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치부장하고 경제부장하고 편집국장하고 이게 너무 강력한 꿈이었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밀려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평소에 알던 정치권에 기웃거렸더니 대변인 시켜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낙연 씨 같은 경우가 조금 예외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정치권에 관심이 있었던 기자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외 동아일보 출신들은 대부분 동아일보에서 부장하고 편집국장 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동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나는 뼈를 묻겠어. 나는 좋은 저널리스트가 되겠어라는 의미의 표현이기도 하죠. 네, 뭐 이동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데 권력을 잡겠어. 내가 기자가 됐으니까 끝을 보겠어.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동관이 정치부장 시절에 2005년대 일인데 기자들 이제 하고 대판 한 판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기자총회를 열고 편집국장을 날리고 그때 편집국장의 오른팔이자 얍시리의 대명사였던 이동관도 같이 날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런데 이동관이 사실은 그 일만 겪지 않았으면, 우리들 손에 날아가지만 않았으면 무조건 부국장하고 편집국장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예. 오너랑 사이도 좋았고요. 근데 그걸 날리고 저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동관을 막았다는 기쁨에 술도 마시고 축하도 하고 이제부터 동아일보의 변화를 시작하자 막 이렇게 행복해 했었는데 이 자식이 그리고서 이명박 캠프를 가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승승장구 해가지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막 방통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예. 나중에 저희끼리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제 선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네가 역사의 죄인이다. 예. 네가 그냥 너는 이동관은 그냥 동아일보에서 편집 시켰어야 됐다. 차라리 거기에 가둬놔야 됐다 여기서. 저걸 왜 내보내가지고 역사에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냐고. 예. 다시 한번 논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이동관을 동아일보에 가둬놨어야 되는데 그걸 예. 괜히 쫓아내서. 뭐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로 결국 저 사람이 좋은 그랬지만. 높은 자리에 가지 않게 하려고 한 거였는데 네, 네. 더 바깥에서 높은 더 자리에 높은 자리로 가가지고 가는 바람에. 예, 네. 우리 사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언론사 내부에서 그래도 나는 저널리스트로서 네. 예, 인정받는 어떤 지위까지 올라가겠다. 내가 굳이 바깥의 유혹에 휘둘리고 싶진 않아. 네. 라고 하는 뭐 좋은 의미로 보면 그런 게 있는 건데 거기에서 오히려 이제 밀려나는 사람들이 차라리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고 네.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권력으로 진출한 언론인들 케이스인 경우들이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요즘 한참 그 난동 부리고 있는 송파의 박정훈 네, 의원도 동아일보에서 어마어마하게 출세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다툼에서 밀려서 TV조선으로 옮겨갔다가 그렇게 옮겨간 사람은 뭐 TV조선에서 크게 성공을 못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친하던 국민의힘 가가지고 지금 송파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고. 예. 부산에서 당선된 동아일보 출신의 정현욱 또 동아일보 권력 다툼에서 못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잘 가둬놨어야 되는데 이런 인간들은 이 가둬놓을 풀이 안 되고 자꾸 밀어내다 보니까 이게 나가가지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물론 물론 이제 그 본인 당사자들은 나는 그런 게 아니었다. 나는 애초부터 원래 뜻이 있었고 여기서 밀려서 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예, 라고 박정훈이 반론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박정훈의 청년 시절부터를 다 깔 겁니다. 그런데 박정훈 씨가 아마 이렇게 시비 못 걸 거예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내가 다 까면 네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후속 논쟁을 따로 또 이현배 기자님과 함께 이 당사자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성장하려고 한다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뭐 그 경제부장이세요? 편집국장이세요? 이 정도 좀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부에는 그렇게까지 되게 중요한 성취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요. 네. 네. 근데 이게 몇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게 그걸 통해서 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또는 영향력이 더 많이 생겨서 또는 존중이나 명예, 그렇죠? 평가를 되게 높게 받아서 막 이런 걸 텐데 이 세 가지 다는 아닐 것 같고 돈은 엄청나게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그건 아닙니다. 예, 옛날에 무슨 촌지받던 그런 시절도 또 아니기도 하니까 결국은 영향력 아니면 이제 존중일 텐데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센가요? 영향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약해졌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다녔던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기는 동아일보에서 경제부장, 정치부장, 사회부장에 다 메이저 일간지, 주요 3대 일간지 그리고 뭐 주요 방송사의 경제부장, 정치부장, 사회부장 정도 되면 이걸 원하면 그게 움직입니다. 사회. 그럴 정도의 파워가 됐었습니다. 광고주들이 눈치를 봤었으니까요. 정치인들도요. 그게 굉장히 재밌대요. 그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게 거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휘두르는 맛에 그걸 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지어 굉장히 좋은 기자들도 사실은 편집국장이나 부장이라는 건 리더지 않습니까? 기자가 아니죠. 그렇죠. 직업이 데스크라고 달라지는 부르죠. 겁니다. 사실은요. 데스크와 기자는 직업이 아예 다른 직업입니다. 좋은 기자가 좋은 데스크가 되리라는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좋은 기자라는 건 사실 좋은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글을 쓰고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취재를 하는 건데 데스크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팀원을 융합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전혀 다른 직업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선배들한테도 전문 기자 하시라고 기자인데 우리가 기자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하면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부장 돼야 되겠다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은 간부가 돼야겠다. 내가 나중에 칼럼니스트가 되더라도 부장은 한번 해보고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 그런 꿈들이 있나 봐요. 이렇게
어떤 정치인들도 내 동아일보 정치부장인데 한번 만납시다 그러면 안 만나주지 않거든요. 네. 그런 영향력도 있고 네. 사실은 또 그걸 거치지 못했으면 또 무시하는 것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네, 보면. 네, 그러니까 네. 더 큰 권력을 찾으러 나가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네. 무시받기 싫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이런 부장들이나 뭐 이런 국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기저기서 이제 취급도 해주고 사회를 바꾸는 영향력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생기는 이른바 아까 뽕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은 뭐 저는 이해는 합니다. 네. 납득하거나 인정은 못하겠지만 네. 그러면 그거를 좀 좋은 데 쓰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좋은 데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예. 신문사가 광고에 의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진보적인 사람이고 실제로 만나보면 평소에 진보적인 사람들 꽤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데 예. 부장이 돼서도 은연중에 저랑 술을 마실 때는 내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그 회사에서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오너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그렇겠죠. 예, 오너의 선택은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어야 하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대충 한 1, 2년 하다 보면 창피하잖아요. 네. 자기의 본래 소신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게. 그러면 이 소신을 꺾고 이걸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정당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당을 하려면 이제 이쪽이 나쁜 놈이 예,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원래 지난 윤석열 때 뭐 통일부 장관 했었던 김영우나 뭐 이런 배신해서 넘어가는 놈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 넘어가서 더 막 악을 써가지고 더 심하게 이쪽을.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려면 그런 식으로 또 악랄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신문사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심하게 있죠. 예. 이게 아마 이 직업에 이제 관여가 안 됐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사실은 한 40대에서 부장된 사람들조차도 만약에 부친상을 당한다. 네. 그럼 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뭐 화환이 화환이 예. 화환이 끝이 없습니다. 넘쳐나잖아요. 네. 예. 예. 그 나이 때 그 정도 권력을 휘두른다? 그럼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예. 그 부장까지 안 가도요. 예. 어느 기자의 한 팀장 정도만 경제부에서 팀장 정도만 돼도 예, 집안에 경조사 있으면 어마어마해지죠. 예. 그 사람들한테 밑보여서 좋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 출입처에 수백 명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과거 출입처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언젠가 다시 올지도 모르는 거고 미래 출입처 예상되는 사람들까지 다 엮여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막 하다 보면 예,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잖아요. 네. 우리 집 뭐 경조사 있었는데 다른 그 어떤 형제 자매들보다도 내 손님 많고 들어오는 부의금이나 축의금 훨씬 더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 고개 숙이고 기자님 고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뽕에 안 찰 수가 없죠. 예. 그리고 현실을 돌아보면 아니고 예. 그러다 보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본인은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바깥으로 나가서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고 안에서 승질을 추구하지도 않고. 저는 예. 그런 제안이 왔으면 안 할 거라는 소신과 믿음과 올바름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런 제안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애초에 그런 욕망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없었다를 제가 예. 나는 이런 욕망이 없어. 예. 나는 오히려 올바르게 살 거야라는 결심을 공고히 할 만한 예. 유혹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런 냄새도 안 나니까. 냄새가 안 났나 보더라고요. 예. 제가 착해 보이나요? 제 눈이 착해 보인다는 소리는 한두 번씩 들었는데. 예. 아니, 한 번은 진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모 그룹의 그 홍보팀 담당자가 저랑 막 중고등학교 이렇게 학연으로 엮인 분이었는데 예. 그냥 말씀드리죠. 삼성의 홍보팀 담당자가 저한테 한번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이 기자님은 좋아하시는 게 뭐냐고. 그래서 뭐 좀 삼겹살 좋아하는데 일단 그런 거 말고 뭐 골프는 안 하잖아요. 예. 안 하죠. 뭐 룸사롱 안 좋아하시고요. 안 가죠. 그러니까 뭐가 그럼 왜 묻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삼성이 그걸 기자들 레코드를 관리를 한대요. 아, 예, 예. 예. 그렇죠. 예. 이 기자는 뭐가 된다. 그러니까 이 기자는 골프가 된다. 이 기자는 촌지를 주면 된다. 이 기자는 뭐 음주 가무로 꼬시면 된다. 이게 레코드로 기록이 된대요. 예, 예. 예.
참 부실한 놈들입니다. 예. 네, 그런 걸 관리를 하고 그런 잡혀져 메모들 있더라고요. 장충기 문자부터 해가지고 네. 많이 또 네. 이렇게 노출이 됐죠.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좀 높은 사람들한테나 해야지. 6년 차 중공 기사인 저한테 뭐 힘도 쥐뿔도 없는 저한테. 네. 예. 결국은 그래서 흘러 네.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50대 중반을 이제 가면서 네. 아주 작은 유튜브 채널을 열었고 네. 지역 소모임을 하고 있고 네. 이게 하모니인데 네. 이 하모니라는 게 나름 사연이 있는 언어 아니겠습니까? 만드신 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 하모니라는 걸. 예. 우리가 보통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리는 경제 사상사를 보면 꼭 나오는 예. 세 명, 앙리 드생시몽, 샤를 푸리에, 로버트 원. 이 세 명이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만든 저의 해석은 자본주의가 쇼킹했었던 건 개인주의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예. 인류 역사는 항상 모여서 살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풀었고 그런데 어느 날 공장이 들어서더니 이제부터는 경쟁의 시대고 옆에 사람은 경쟁자고 예. 옆에 사람 등에 칼을 찔러야 지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게 300년 역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로 따지면 거의 뭐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인류 역사를 24시간이라고 하면 자본주의 역사는 4초밖에 되지 예, 않는다고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개인주의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 어떤 역사에서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개인주의를 보고 쇼크를 받았던 이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사실은 이상적 사회주의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회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류의 전통을 되찾자 이런 시도들을 합니다. 네. 그중에 로버트 어원이 만든 공장 공동체 이름이 뉴라너크 상당히 성공을 거둡니다. 예. 그런데 그때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오원이 그 지분을 팔고 미국으로 가서 만든 공동체 이름이 뉴하모니. 예. 실패했죠. 거기서 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한 이름이긴 하지만 여전히 제가 꿈꾸는 모델은 모여서 살면서 예.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신을 이어받고 싶어서 하모니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일을 사실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건 그 HTV 강연을 갔을 때 예. 저녁에 뒤풀이를 하면서 해시민 여러분들과 정준희 교수님과 이렇게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교수님하고 제가 잠깐 이쪽으로 나와서 따로 한 잔을 마시다가 제가 이제 교수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고 물어봤더니 교수님께서 궁극적인 목표는 모여서 사는 것이다. 네. 예.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소름이 돋습니다.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대 꽉. 예. 네. 오원이 꿈꿨던 사회, 생시몽이 꿈꿨던 사회, 프레이가 꿈꿨던 사회들이 다 이런 것들이었고 사실 종교적인 공동체 빼고 나면 대부분의 이런 공동체 실험들이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를 한 게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한 지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해나가려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이런 시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정준희 교수님처럼 잘할 자신은 없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지방을 가서 입주민 여러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의 꿈은 언젠가 여러 지역 모임들을 지금 만들었는데 다 성공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한 곳에서 모여서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살아온 경험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사교육할 필요 없거든요. 네. 네, 서로 돌아가면서 공동 육아하고 어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가르치고 더 좋은 협동적인 사람들을 키워내고 얼마든지 우리의 역량이 그렇게 되니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 뽕을 심어주셨죠, 저한테. 사실 이제 공동체라면 이제 뭐 교회라고 부르는 게 또 일종의 공동체고, 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티브가 아니면 사실은 네, 잘 쉽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그 오원이라든가 뭐 기타의 몬드라곤이라든가 네. 이런 식의 협동조합 네. 공동체나 이런 데들은 어쨌든 경제적 생산과 네. 사회적 삶을 유지하는 네. 방식으로 뭔가를 같이 네. 해보겠다라고 네. 이제 기획을 했던 건데, 이게 그 현대적 삶의 형태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인주의가 더 극단화됐잖아요, 사실. 네. 이렇게 정보통신 기기가 또 더 발달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 공동체란 말만 들어도 맞습니다. 억압적이라고 느끼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젊은 세대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고, 이 또한 그 꼰대 기질의 그 말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께 거부감을 심어드릴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궁극적인 책임은 사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희 연배 세대 당신 책임이야 라는 게 아니고 이 한 시대를 살아왔던 기성세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응답하라 1988 같은 것만 봐도 굉장히 엄혹한 독재 시절이었지만 우리나라가 IMF 직전까지는 매우 강력한 공동체성을 저는 지닌 나라였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를 봐도 전원일기, 그렇죠. 시장 사람들, 한지붕 세가족 뭐 이런 게 인기를 달동네 사람들. 예,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두 부자 되세요 라는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고 시대가 돈을 가장 우선시하는 시대가 되고 예. 아이들을 가르칠 때 친구가 시험을 망치면 함께 슬퍼하는 공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내신 성적 네. 올라가니까요. 그 경쟁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하고 그게 결국은 지금 공동체성이라는 것과 아예 멀어진 그 단어 자체가 억압으로 느껴지는 네. 세대가 새로 양산이 그렇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육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 또한 폭력적인 건데 결국은 좋은 모범 사례 이것이 더 좋은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 행복경제학의 연구를 보면 모여서 살고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네. 연구 결과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좋은 사례를 한국은 너무 못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모범 사례가 잘 안 보이죠, 주변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꿈을 오랫동안 꾸고 살다가 저 스스로도 민중의 소리 다니면서 슬슬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예. 뭐 옆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교수님, 그 STV 해시민 여러분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영감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모임들이 자꾸 실패하더라도 좀 많아지면 예. 그 모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게 되면 전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예.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와중에 그래도 내가 내 생에서 공동체 하나 잘 만들어 보고 네. 이제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네. 아주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건 뭐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신지니까. 예. 아주 개인적인 욕망.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건 함께하는 욕망이잖아요. 네. 예, 근데 개인적으로 막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버킷리스트요? 예. 굉장히 고상하게 얘기하는 버전이 있고 되게 쌍스럽게 얘기하는 버전이 있는데 되게 일단 고상 먼저. 아주 단기적이고 쌍스러운 게 짧으니까 요거 먼저. 예, 예. 아주 단기적이고 쌍스러운 제 욕망은 예. 이제 26일부터 시작되는 한국 시리즈에서 LG 트윈스를 우승하는 거 보는 거고요. 예. 굉장히 고상하고 장기적인 욕망은 예. 욕망이라고 하긴데 진짜 제 버킷리스트는 네. 버닝맨이라고 예, 예. 매년 9월에 미국의 엄청 황량한 사막 블랙록이라 그렇죠. 요겁니다. 영화에도 종종 나오죠. 예. 이게 한 몇만 명이 보여요. 근데 이게 진짜 보시다시피 생사막입니다. 예. 이 생사막에서 이렇게 텐트를 예. 치고 7일에서 10일 사이를 여기서 지내는 이 모임을 한번 가보는 게 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임의 기본이 무소유거든요. 예, 예. 여기서는 돈을 못 씁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얼음밖에 없어요. 이걸로 텐트 치고 자기가 가져간 물건만으로 여기서 7일에서 10일 사이를 살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작게 쓰는 법을 배웁니다. 예, 예, 예. 둘째로 여기서는 협동하지 않으면 살아남죠. 네.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옆 텐트에 가서 필요한 것을 얻어오고 내가 저쪽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주고 할 일도 없으니까 항상 모여가지고 즐겁게 노는데 그 즐겁게 노는 방식도 상대방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예. 연대와 협동이 그냥 이 안에서 무조건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1986년부터 아마 시작이 됐을 겁니다. 제가 이걸 안 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여기는 정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매월 얼마씩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 가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예. 비행기 그렇죠. 값부터 시작을 해서 모아놨는데 썼죠. 모아놨다가 홀랑 태워버렸구나, 버닝맨처럼. 코로나 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써가지고 이제 다시 모으기 시작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모임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그 제 버킷리스트가 조금 약해지긴 했어요. 아,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버킷리스트였던 건 여기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시간도 좀 되겠죠. 요즘은 약간 좀 강남 좌파들이라고 불리는 럭셔리 랩트들이 모이는 곳이다. 예. 라는 비판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 예. 면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너무나 이런 이 무소유와 연대와 협동이 기본이 되는 공동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를 너무 가보고 싶었던 건데 지금은 질문을 바꿔 생각을 해보니까 여전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려면 한 4,500이 들 텐데 그렇게 들여서 예. 그러면 차라리 해시TV 해신분들 1년에 한번 모이신다면서요. 예. 거기 제가 잠깐 끼워달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 예. 소규모로 이런 거 한번 우리나라에서 하면 예.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 해시TV 간 다음에 요 욕구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예. 예. 가보니까 모이셔서 너무 자연스럽게 예, 들고 모든 게 와가지고. 갖고 와서 예. 공유하고 예. 치우고. 그러니까 이 사막에 가고 싶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여튼 이게 제 그 버킷리스트였는데 예. 많이 욕구가 조금 줄어든 건 사실. 예, 예, 예. 이 버닝맨이라는 게 맨날 중에 이렇게 끝날 땐가 이렇게 가운데서 태우죠. 이렇게 태워버리잖아요. 네, 이렇게 남자 커다란 상을. 그 조형물 예. 태우죠. 그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그 리얼 월드로의 회귀 같은 건데, 네, 네. 예, 그러니까 디폴트 월드라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났던 이 세상이다. 근데 이 세상은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니지 않냐. 내가 진짜 살고 싶은 리얼 월드는 여기다. 다 태워버려.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태워버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완배 기자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고 계시는 뉴하모니와 유사한 이완배 하모니 네. 많은 분들 채널 또 찾아주시고요. 이게 또 너무 많이 찾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지향하시는 분이 또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 지역 모임은 금방금방 만들어지고 이러는 네. 걸 보면 네. 그래서 그 앞으로 또 그 하모니가 새로운 이완배 이상의 하모니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얘기 나눠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대학에 들어갔던 1990년에 첫 방영되어서 1994년까지 아주 크게 인기를 끌었던 MBC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은 최초의 본격 캠퍼스 드라마이자 청춘의 꿈과 낭만을 그리는 이른바 트렌디 드라마 장르를 열었다고 평가받죠. 신문방송학을 비롯한 대학 전공이 꿈을 이루는 계단이 되고 이를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열심히 청춘을 살아내는 이들이 이 드라마 속에 그려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까지도 대학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가 못 이룬 과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낭만 그리고 자유는 사실은 현실의 냉엄함을 가리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죠. 당시까지 남아있던 군사 독재의 망령과 싸우는 한편 더 평등하고 더 진보적인 사회를 이루어야 비로소 우리 모두의 천국이 가능해질 거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고 최진실 씨가 배역을 맡았던 미화는 이렇게 묻습니다. 선배님, 우리들의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저는 그냥 소소한 행복이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홍학표 씨가 배역을 맡은 준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의 천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바로 여기가 아닐까? 천국이라는 곳이 뭐 대단한 곳이 아니라 모두가 소소한 행복이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바람은 사회구조 속에 내재한 근본적인 모순을 덮은 채 그저 소시민적인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당시에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난 후에 저는 그런 소소한 행복이 적어도 모두의 것이 되는 것만큼은 좋은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세라든가 다른 어떤 이상향을 향해 혼자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함께함을 지향해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사실 이 드라마는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당대 소설의 비판을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와 뉘앙스로 바꿔낸 시도였다고 저는 평가하기도 합니다. 소록도라는 현대판 유배지를 한센인들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독재적 망상을 그렸던 작가 이청준의 이 사회 비판적 소설에서 중심 화자였던 보건과장 이상욱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현실은
내일 다시 선택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 위에 내일의 선택이 열려 있지 않는 한 그 현실은 누구에게도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필생의 천국이란 오히려 견딜 수 없는 지옥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을 통해 내일을 열어갈 수 있을까? 그 내일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것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정주재 논 36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